가장 충격적인 순간부터 엄마, 이제 저도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하셔야죠. 아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박영숙, 78. 평생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남편 없이 삭바느질과 식당 설거지로 버텨온 여자. 그녀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렸다. 오늘도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제 월급으로는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요. 며느리 혜진이 거들었다.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요양원. 그곳은 버려지는 곳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영숙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간 생각.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어머님,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주무신 거 아시죠?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혜진의 날카로운 시선.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한 번뿐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를. 준혁아, 엄마가 널 키우느라. 그것 또 시작이세요? 저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평생 가는 빚은 아니잖아요. 준혁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빚이 아니라고?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은 게 빚이 아니라고? 엄마 방은 우리 애들 공부방으로 써야 해요. 좁다고 아침마다 난리예요. 혜진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날 밤 영숙은 짐을 쌌다. 손때 묻은 이불 한 채, 낡은 옷까지,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통장 하나.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사람한테서 한번 돌아선 마음은 다시 모을 수 없더군.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네 집. 32평 아파트. 영숙이 식당에서 10년 설거지해서 전세금 보태준 그 집. 그래.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끝나는 거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닫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4시. 아무도 깨우지 않고 집을 나섰다. 손에 든 가방이 전부였다.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들은 날. 나는 처음으로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알았다. 그러나 영숙은 몰랐다. 그날 밤 그녀가 내린 결심이 석 달 뒤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고시원 201호. 3평 남짓한 공간에 접이식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관리비 포함이에요. 젊은 고시원 주인이 무심하게 말했다. 영숙은 묵묵히 돈을 꺼냈다. 통장에 남은 돈 800만 원. 평생 모은 전부였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작은 창문방. 백열전구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숙이 문을 열었다. 옆방 사는 강민준입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30 중반쯤 보이는 남자.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네, 여기 고시원 생활 팁 좀 알려드릴까요? 밤 10시 이후엔 복도에서 전화 금지, 공용 주방은 선착순이에요. 민주는 친절했다. 영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두드리세요. 저 변호사거든요. 법률 상담 정도는 무료로. 변호사. 영숙은 그 단어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왜 변호사가 이런 곳에?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3일 후, 영숙은 구청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구인 광고 전단지를 펼쳐놓고
청소 아주머니 구함. 시급 9,500원. 식당 설거지. 하루 5시간. 월 130만 원. 전화를 걸었다. 한 곳, 두 곳, 다섯 곳. 죄송한데요, 나이가. 어르신, 저희는 60대까지만 받아요. 허리 괜찮으세요? 무거운 거 많은데. 20통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78. 이 나이는 세상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벤치에 주저앉은 영숙. 손에 든 전단지가 바람에 날아갔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부정맥. 10년 전부터 알아온 지병이었다. 약을 안 챙겨왔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못 냈다. 체납 6개월. 병원비는 100% 본인 부담이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10,000원짜리 2장.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5일 후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다. 단지 확인하는 톤이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럼 됐고요. 엄마 건강보험 체납 고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처리할게. 빨리 좀 하세요.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곤란하거든요. 딸깍.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체납이 넘어올까 봐 걱정이었구나. 손이 또 떨렸다. 이번엔 분노였다. 일주일 후 고시원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어르신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이틀째 컵라면만 먹고 있었다.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민준의 날카로운 관찰력.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는 분이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데 도와줄 사람 찾고 계세요. 나이 상관없대요. 정말? 네, 소개해 드릴까요? 영숙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아왔다. 이틀 후 중앙시장. 어머, 민준이가 소개한 분이시구나. 반찬가게 주인 김순자. 60대 후반 활력 넘치는 여자였다. 여기서 반찬 포장하고 손님 응대 좀 도와주시면 돼요. 하루 5시간, 월급은 100만 원. 어때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거의 절할 뻔했다. 그날부터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다.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손님 맞이했다. 어머니, 이 무생채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이 하나둘 영숙을 알아봤다. 영숙의 손맛은 특별했다. 50년 집밥의 내공이었다. 영숙 씨, 당신 재주가 보통이 아니네요. 순자가 감탄했다. 나도 옛날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럼 우리 메뉴 좀 같이 개발해봐요. 요새 젊은 사람들도 집밥 찾더라고요. 둘은 의기투합했다. 한 달 후 할머니표 도시락이라는 메뉴가 시장에서 입소문을 탔다. 영숙과 순자가 만든 정성 가득한 집밥 도시락. 여기요. 할머니 도시락 2개요. 저도 포장이요. 하루 50개씩 팔렸다. 그리고 100개, 150개로 늘어났다. 영숙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생기고 200만 원이 됐다. 나도 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다. 중앙시장 건너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누군가 영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영숙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들고 나타날 거라는 것을. 2달 후 영숙 씨, 순자가 급하게 영숙을 불렀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시장 재개발 확정됐대요. 3달 안에 다 나가야 한대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럼 우리 가게는? 보상금도 별로 안 나와요.
임대상이는 거의 못 받는데요. 둘은 멍하니 서 있었다. 갓자리 잡은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고시원. 영숙은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 씨, 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민준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임대차 계약서상 보상 조항이 없고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이상 그럼 우린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떨궜다. 또다시 제자리였다. 하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요즘 배달 앱으로 집밥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버 창업이라고. 어르신 솜씨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배달 앱?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업자 등록부터 앱 설정까지. 영숙의 눈에 다시 불꽃이 켜졌다. 일주일 후 박영숙의 엄마 손 도시락. 배달앱의 가게가 오픈됐다. 메뉴는 단출했다. 김치찌개 도시락, 된장찌개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 첫 주문이 들어왔다. 띠링. 영숙의 가슴이 뛰었다. 민준 씨, 주문이 들어왔어요. 축하드려요. 빨리 만드셔야죠. 영숙은 서둘러 김치찌개를 끓였다.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다. 정갈하게 포장해서 배달 기사에게 건넸다. 30분 후. 띠링. 리뷰가 달렸다. 진짜 우리 엄마 집밥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났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한 달 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루 20개, 30개, 50개. 리뷰는 계속 쌓였다. 혼자 사는 직장인인데 정말 힐링됩니다. 출장 중인 남편한테 시켜줬는데 완전 감동했대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시켜 먹어요. 영숙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요리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어섰다. 1000만 원이 됐다. 영숙 씨, 이대로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민준이 활짝 웃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잘하신 거죠. 어느 날 고시원 앞. 영숙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 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다. 준혁아,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연락도 없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니.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게 진심은 아니었잖아요. 엄마도 알면서. 진심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혜진이랑 얘기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필요 없어. 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영숙은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가 저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사흘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혜진이었다. 어머님, 저예요. 왜? 어머님, 오해 푸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도 너무 심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그 다정함 뒤에 숨은 계산을. 혜진이, 네, 어머님. 내가 돈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나? 네. 무슨 말씀을? 요즘 내 사업이 잘 된다는 소문 들었지? 순간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난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영숙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돈. 그날 밤 민준이 영숙의 방을 찾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까 우시는 것 같던데. 응, 괜찮아. 가족 일이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왜요? 제가 대형 로펌을 관뒀거든요. 양심에 어긋나는 사건을 맡으라고 해서요. 그 후로 부모님이 절연 선언하셨어요. 네가 평생 번 돈보다 로펌 연봉이 더 많은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힘들었겠네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언젠간 무너진다는 걸.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영숙은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르신도요. 어르신 때문에 저도 용기가 생겨요. 78배 새로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호박, 두부, 고등어, 시금치. 영숙 씨, 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요즘 작은 온라인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순자 씨, 오늘도 분주하네요. 영숙 씨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네. 돌아오는 길, 영숙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하늘은 맑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영숙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전화 한 통이 영숙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옮겨놓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다. 여보세요? 박영숙 씨 되십니까?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미래식품 유통회사 기획이사 정태수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영숙 씨의 엄마손 도시락 사업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영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투자요? 네. 배달앱 리뷰와 매출 추이를 봤습니다. 잠재력이 대단하세요. 저희가 유통망과 자본을 대면 영숙 씨는 레시피와 브랜드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늙은이한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죠. 고객들이 박영숙 씨의 진심을 느끼고 있어요. 영숙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3일 후 강남 오피스텔. 영숙은 평생 처음으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왔다. 20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 어지러울 정도였다. 어서 오세요, 박영숙 씨. 정태수는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실례지만 왜 저한테 투자를 하시려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요즘 실버 이코노미가 대세입니다. 고령자가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특히 먹거리는요. 하지만 저는 사업 경험도 없고.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당신의 스토리가 브랜드가 돼요. 78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집밥. 이거 하나로 승부할 수 있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조건이 뭔가요? 초기 투자금 3천만 원. 지분은 7-3으로 가져가죠. 영숙 씨가 7, 저희가 3. 제가 7이요? 당연하죠. 핵심은 당신이니까요. 영숙은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민준 씨한테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계셔서요. 당연하죠. 변호사 검토 받으세요. 그날 밤 고시원. 어르신 이거 대박인데요. 민주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감탄했다. 조건도 괜찮고 특히 지분 73은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보통은 투자자가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럼 해도 돼요? 네.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뭔데요? 사업 확장하면서 레시피 권리는 꼭 지키세요. 나중에 분쟁 생길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영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평생 처음 찍어보는 사업자 도장이었다. 한 달 후, 박영숙의 엄마손 밀키트가 출시됐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를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세트였다. 홈쇼핑 방송에도 나갔다. 여러분, 이 제품은 78 할머니가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쇼호스트가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와, 진짜 할머니 손맛 그대로네요. 김치찌개가 정말 방송 30분 만에 3천 세트가 팔렸다. 영숙은 모니터를 보며 울었다. 내가 진짜 해냈구나. 민준이 옆에서 박수를 쳤다. 축하드려요. 순자도 영상통화로 함께 기뻐했다. 영숙 씨, 우리도 곧 따라갈게요.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을 넘었다. 영숙은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고시원을 벗어난 것이다. 민준 씨, 이사 축하 파티해요. 저도 곧 이사 가야겠네요. 어디로요? 새로 법률사무소 차릴 거예요. 서민 전문 변호사로요. 멋있어요. 둘은 치킨과 맥주로 소박한 파티를 열었다. 영숙 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가족분들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건 내가 가진 돈 때문일 테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일주일 후 영숙의 휴대폰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준혁의 아내 혜진이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왜? 준혁 씨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에 걸렸어요.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대출도 밀리고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사업 잘 되신다는 거 알아요. 제발 1,000만 원만요.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영숙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 아들이 힘들다는데 내가 엄마인데.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다. 결국 돈 때문에 연락한 거잖아. 그날 밤 영숙은 결정을 내렸다. 아들을 만나기로. 하지만 그 만남에서 영숙이 듣게 될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틀어 놓을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낡은 카페. 영숙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혁이 들어왔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셔츠. 엄마, 앉아. 준혁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런 말 한 거. 회사 잘렸다며? 구조조정에 20년 다닌 회사인데. 영숙은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준혁은 고개를 떨궜다. 맞아. 돈이 필요해. 대출이 7천만 원이야.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혜진이가 애들 교육에 너무 욕심을 부렸어. 영어 유치원, 미술학원, 피아노, 수학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어. 그래서 나를 내쫓은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사용하던 방을 애들 공부방으로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혜진이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싫어했어. 매일 눈치 보이고 간섭한다고.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서 너는 아내 편을 든 거구나. 엄마, 나도 가장이야. 내 가족을 지켜야 했어. 나는 내 가족이 아니야?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영숙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다. 1,000만 원.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받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너한테 연락 안 할게. 우리 이제 남이야. 엄마, 그게 무슨... 너는 내 가족 지키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게 없어. 영숙은 일어났다. 엄마, 준혁이 붙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뿌리쳤다. 가. 영숙은 카페를 나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의 원룸. 영숙은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평생 술을 안 마셨는데 그날만은 예외였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셔서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영숙은 회신을 보냈다. 고마워요.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일주일 후, 영숙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다. 밀키트 판매량이 월 5천 세트를 넘었다. 정태수가 전화했다. 박영숙 씨, 대형마트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전국 지점에요. 정말요? 네. 계약금만 2억입니다. 영숙은 현기증이 났다. 이어. 축하드립니다. 영숙 씨는 이제 억대 자산가예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억대 자산가라니. 며칠 후, 혜진이 갑자기 영숙의 집 앞에 나타났다. 어머님,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준혁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뭘? 저희 정말 어려워요. 집도 빼앗길 것 같아요. 1,000만 원 줬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대출 이자도 안 갚아져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이 지금 돈 많으시잖아요. 억대 자산가라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걸? 기사 봤어요. 78 할머니의 기적 같은 창업 스토리라고 나왔더라고요. 영숙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인터뷰를 했던 게 기사화된 것이다. 혜진 씨, 그 돈은 내가 번 거예요. 내 돈이에요. 어머님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으세요? 손주들이 거리에 나앉아도 괜찮으세요? 그건 아, 맞다. 어머님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가족 따위 필요 없으시겠죠. 혜진의 말에 영숙의 이성이 끊어졌다. 나가라 나가. 네,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어머님, 내가 가족한테 버림받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내가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으며 올 때는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요. 영숙은 문을 쾅 닫았다. 복도에서 혜진의 욕설이 들렸다. 이 노망난 할망구. 돈 있다고 뭐가 대단해? 어차피 곧 죽을 거면서. 영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민준이 급하게 영숙을 찾아왔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 씨가 어르신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 네.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고 영숙 씨가 아들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방치했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나온 건데. 저도 알아요. 근데 혜진 씨가 악의적으로 증거를 만들고 있어요. 영숙 씨가 먼저 집을 나갔고 가족을 버렸다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영숙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어떡하죠?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대응할게요. 당시 문자 기록이나 통화 녹음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 지웠어요. 그럼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법원.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법원 문을 열었다. 준혁과 혜진이 앉아 있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피고 박영숙 씨 측 변호사님은 판사가 물었다. 제가 대리인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민준이 당당히 나섰다. 혜진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 박영숙 씨는 현재 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과 손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방치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님, 민준이 반박했다. 박영숙 씨는 피고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들 부부가 먼저 알아서 하라며 내쫓은 것이고 영숙 씨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수집 중입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양측 모두 증거를 보강해서 다음 기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복도. 재판이 끝나고 영숙과 준혁이 마주쳤다. 엄마,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면 소송을 취하해.
그게 혜진이가 안 들어. 너는 내 아내한테 꼭두각시야? 엄마도 이해해줘. 우린 정말 어려워. 나도 어려웠어. 근데 너희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잖아. 영숙은 등을 돌렸다. 그날 밤 영숙은 민준에게 물었다. 이 소송 질 수도 있나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 전화는 이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가져왔고, 동시에 영숙과 아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더 큰 비밀을 드러낼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영숙 씨 되십니까? 저는 중앙병원 간호부장 이미숙입니다. 중앙병원이요? 네. 혹시 20년 전에 우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셨던 분 맞으시죠? 영숙은 깜짝 놀랐다. 아, 네, 맞습니다. 실은 병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어요. 영숙 씨가 작성하신 문서들인데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무슨 문서인데요? 당시 영숙 씨께서 아드님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병원에 특별 연장 근무를 신청하셨던 기록이요. 매일 새벽까지 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준혁이 대학 입학할 때였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도 있어요. 영숙 씨가 개인 대출을 받으신 기록인데 용도가 아들 전세금 마련이라고 적혀 있어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혹시 이 서류들이 필요하시면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증거가 생겼어요. 사흘 후 두 번째 조정 기일. 민준은 자신감 있게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님, 이 서류들을 보시면 박영숙 씨가 평생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중앙병원 특별근무 기록 하루 14시간씩 근무 후 대출 서류 아들 전세금 3천만 원 마련.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더 있습니다. 민준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건 박영숙 씨가 집을 나온 당일 아들 부부가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영숙 씨 지인의 증언으로 폭구했습니다. 판사가 문자 내용을 읽었다. 어머님 방 짐 언제 치우실 거예요? 빨리 좀 해주세요. 엄마, 일주일 안에 나가주실 수 있죠? 애들이 방 달라고 난리예요. 이게 판사의 얼굴이 굳었다. 피고 측은 이 문자들이 집을 나가라는 압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혜진 측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더 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건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의 진술서입니다. 당일 밤 복도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술서를 읽는 판사. 아들이 큰 소리로 엄마, 이제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소리쳤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혜진 측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측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탕.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원 밖. 영숙은 민준과 함께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겼어요, 어르신.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준혁이 뛰어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엄마. 제발. 영숙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감정이 복잡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엄마,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재미있게 테니까. 우리 각자 길을 가자.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줘. 제발. 안 돼.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해. 영숙은 등을 돌렸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일주일 후 영숙의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다. 대형마트 입점 후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태수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다. 박영숙 씨, 요리 클래스는 어떨까요? 요리 클래스요? 네. 할머니에게 배우는 전통 집밥 같은 컨셉으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50년 경력이시잖아요. 영숙은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해볼게요. 한 달 후 첫 요리 클래스. 작은 공방에 10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수강생들이 집중했다. 중요한 건 불 조절이에요. 너무 세게 끓이면 김치가 물러지거든요. 영숙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시연했다. 할머니 질문 있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네. 저희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맛을 못 잊겠는데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그 맛은 레시피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당신을 생각하며 끓인 엄마의 마음. 여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 정말 위로받았어요. 다음 주도 올게요. 친구한테도 추천할게요. 영숙은 가슴이 벅찼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민준이 영숙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요리 클래스 대박이라던데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민준 씨 당신이 용기를 줬잖아요. 변호사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당신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민준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사실 저도 어르신 보면서 배워요. 78배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 보면 제가 한참 어리다는 생각 들어요. 둘은 술잔을 부딪혔다. 건배.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영숙이 문을 열었다. 엄마, 준혁이 서 있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준혁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실은 그날 집에서 내보낸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뭐? 혜진이가 협박했어. 엄마를 내보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영숙은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보낸 거야.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엄마가 더 소중한 가족인데.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엄마. 제발. 하지만 영숙은 몰랐다. 준혁의 고백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2차 반전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준혁의 고백 이후 영숙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혜진이가 다 꾸민 거였어? 응. 혜진이는 처음부터 엄마를 싫어했어. 엄마가 우리 돈 쓴다고 나한테 간섭한다고. 하지만 너도 그런 말을 했잖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혜진이 협박이 너무 심했어.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똑똑똑.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영숙이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다. 어머님, 혜진은 영숙의 발을 붙잡았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 씨, 저도 어렸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영숙은 혜진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그때였다. 잠깐만요.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다. 민준 씨, 어르신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민준은 혜진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혜진 씨 소송 취하하셨죠? 네, 그랬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법정에서는 그렇게 악을 쓰시더니 그게 혜진은 말을 더듬었다. 민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 제가 좀 더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는데? 혜진 씨 명의로 된 대출이 무려 5건이에요. 총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 대출의 사용처가 민준은 서류를 넘겼다. 도박입니다. 뭐,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혜진 씨가 몰래 온라인 도박을 해왔어요. 거의 3년 동안. 그래서 빚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혜진은 고개를 떨궜다. 맞아. 내가 도박을 했어.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월급을 다 쓴 거야? 미안해. 준혁은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 집이 어려워진 것도 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혜진 씨가 도박을 시작한 시기와 어머님을 내보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혜진 씨는 어머님의 재산을 노린 거예요.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죠.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엄마를 내보낸 거였어? 준혁이 혜진을 노려봤다. 답해? 그게 사실이야?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맞아. 나는 돈이 필요했어. 빚쟁이들한테 협박받고 있었어. 어머님이 돈 많이 모았다는 소문 들었어. 그래서 어머님을 내보내고 나중에 돈을 받아내려고 했어. 준혁은 혜진의 뺨을 때렸다. 이 여자가 진짜. 준혁아, 영숙이 아들을 막았다. 엄마. 됐어. 이제 다 알았어. 영숙은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 이혼하세요. 네, 내 아들이랑 이혼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어머님,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혜진은 비틀거리며 나갔다. 며칠 후 준혁이 혼자 영숙을 찾아왔다. 엄마, 혜진이랑 이혼 절차 시작했어. 그래, 미안해, 엄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준혁아. 응?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너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그 선택이 잘못됐을 뿐이지. 너의 마음까지 나쁜 건 아니야. 준혁은 울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아직 젊잖아. 엄마는 나도 다시 시작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너는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언제든 엄마가 필요하면 찾아와도 돼. 그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둘은 오랜만에 포옹했다. 2달 후 영숙의 요리 클래스는 대성공이었다. 수강생이 10명을 넘어섰고 대기자만 100명이었다. 민준의 법률사무소도 자리를 잡았다. 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민준이 영숙을 불렀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 함께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건 어때요? 어르신은 요리 교육을, 저는 법률 지원을 하는 거죠.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거예요. 영숙은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름은 새 출발로 하면 어때요?
완벽해요. 둘은 손을 맞잡았다. 6개월 후, 새 출발 사회적 기업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순자도 왔고, 요리 클래스 수강생들도 왔다. 그리고 준혁도 왔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아들. 준혁은 새 직장을 구했다. 월급은 적지만 보람찬 일이었다. 엄마, 나도 자원봉사 신청했어. 주말마다 올게. 정말? 응. 엄마한테 배운 걸 갚고 싶어. 영숙은 아들을 껴안았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영숙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저는 78배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준이 옆에서 미소 지었다. 어르신 멋있어요. 민준 씨도요.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뿐이다. 그리고 그 일기의 마지막 줄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영숙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1년 후, 박영숙의 엄마손 브랜드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편의점, 마트, 백화점, 요리 클래스는 전국 5개 지점으로 확장됐다. 새 출발 사회적 기업은 300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영숙은 이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다. 거실 벽에는 손주들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혁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 예. 영숙은 행복하게 웃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이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어르신 TV 인터뷰 제안 왔어요. MBS 다큐멘터리래요. 다큐멘터리요? 네. 대한민국 실버 창업의 선구자 특집이래요. 어머, 내가 선구자라니. 사실이잖아요. 어르신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공원에서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민준 씨,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새로 시작하는 게 그랬어요? 응.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단 하루만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배워요. 어르신한테. 뭘요?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1년 전 고시원에서 썼던 일기.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이 든다는 게 서러웠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 거라고 믿는다. 영숙은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썼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달라졌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오늘 나는 누구보다 젊나. 일요일 아침, 영숙은 요리 클래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애들아, 조심해. 준혁이 따라 들어왔다. 엄마, 오늘 애들이랑 요리 배우러 왔어요. 그래? 좋아. 영숙은 앞치마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사람한테서 한 번 돌아선 마음은 다시 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시간이 걸려도 영숙은 손주들과 함께 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박영숙 씨는 현재 전국 10개 지점의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명 이상의 시니어 창업을 도왔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새출발 법률사무소를 통해 연간 1000건 이상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